정약용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 조선 후기의 불안정한 시기, 붕당과 갈등, 정치적 모순과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수많은 제도를 고치고 백성을 위한 법과 철학을 새롭게 설계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가 남긴 책만 해도 수백 권에 달했고 그 책들 안에는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신과 실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고도 정약용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무명선생 다산이라 불렀고 사람들이 칭송할수록 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명성을 경계했고 공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태도를 남기고자 했고 그 태도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공을 자랑하면 복이 달아나고 이름을 앞세우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공이란 본래 함께 이룬 것이고 복이란 조용히 쌓이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이 조용히 퍼져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정약용은 알았다. 사람은 자랑하는 순간부터 겸손을 잃고 복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성공보다 태도를 말했고 성과보다 자세를 가르쳤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늘 물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이 그를 자주 멈추게 했고 그 멈춤 속에서 겸손은 더 깊어졌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겸손 철학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본다. 그의 말과 글, 그리고 무엇보다 삶 전체에서 겸손이라는 보석이 어떻게 빛나는지 그 깊은 울림을 따라가 본다. 정약용은 이른 나이에 사람들 앞에 이름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그의 총명함은 어릴 적부터 한양의 이름난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경전을 통달했고 형벌과 법률, 천문과 수학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과거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얻었고 임금의 눈에 들어 젊은 나이에 조정의 핵심으로 불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그에게 물어야만 그제야 입을 열었고 그조차도 조심스럽게 늘 제가 감이라며 머뭇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겸손이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몸으로는 교만한 이들을 정약용은 멀리했다. 그는 말했다. 겸손은 혀끝이 아닌 발끝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에 앉는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 태도에서 진심은 드러난다. 그가 관리로 있을 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들 혹은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먼저 들으려 했고 눈을 마주쳐 그들이 위축되지 않게 배려했다. 어떤 이는 그의 행동을 두고 지나치게 공손하다고 평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을 대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를 낮췄다. 백성 앞에서도, 하인 앞에서도, 심지어 글을 쓰는 붓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만든 제도가 훌륭하다 자부하면서도 그 효과는 백성들이 알아서 평가할 것이라며 그 어떤 공도 내세우지 않았다. 한 번은 어느 후배 관료가 선생께서 이룬 공은 한 고을의 수령 100명이 평생을 일해도 못 따라갑니다. 라고 칭송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100명의 고개를 숙여야겠군요. 그의 말에는 어떤 허세도 자부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낮추는 태도만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의 업적을 말하기보다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을 언급했다.
나는 단지 붓을 들었을 뿐. 그 글이 살아 숨쉰 것은 백성들의 목소리 덕이었다. 정약용의 글은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문장은 직설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사실만을 적고 해석은 독자에게 맡겼다. 그는 말했다. 글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지 이름을 드러내는 거울이 아니다. 그는 글을 통해 자신을 빛내려 하지 않았고 글을 통해 세상의 그림자를 비추고자 했다. 그 겸손한 자세가 오늘날까지 그의 글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였다. 정약용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자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그 부족하다는 사람이 조선의 근대 행정제도를 설계했고 법률, 형벌, 수리, 과학, 농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틀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했다.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히 보여주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꺼려했다. 다산이라는 호조차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늘 강진의 유배자, 이름 없는 선비, 다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 불렀다. 자신의 글이 인정을 받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글의 뜻을 따르라. 나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진정한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 말 없는 몸짓으로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조선의 관료였지만 그는 권위보다 예의를 먼저 세웠고 조선의 학자였지만 지식보다 품격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는 지금도 그의 글과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몸을 낮추어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를 매일 되새겼다. 겸손은 말이 아니었다. 겸손은 말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 조용한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켰고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한 나라의 중추로 떠올랐다. 그가 입을 열면 조정의 대신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가 글을 쓰면 젊은 선비들이 책상 앞에 모여들었다. 그가 만든 제도와 문서 그리고 제안한 정책들은 곧바로 현실로 이어졌고 그가 관여한 일들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약용은 스스로를 더 낮췄다. 그는 말했다. 공을 자랑하는 순간 복은 그 자리를 떠난다. 세상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찬사를 보낸다. 그 찬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덫으로 변한다. 칭찬을 듣고 나면 다음에도 더 잘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압박이 생기고 내가 잘났다는 착각이 입과 눈과 자세에 스며든다. 정약용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경계했다. 공을 자랑하면 사람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복은 그 자리를 뜬다고 그는 늘 말했다. 한 번은 정약용이 만든 수리시설이 홍수를 막고 백성의 농사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변에서는 그의 공을 칭송하며 임금께 아뢰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정약용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나는 단지 열었을 뿐이다. 물이 고마운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식히기도 했고 더 큰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약용은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이 생겼을 때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 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자신이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복이 떠나고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었다. 복은 조용한 자를 좋아한다. 복은 말이 적은 자를 찾는다. 복은 머리를 숙이는 자의 어깨에 앉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제도도 백성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공이 아니며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공을 입으로 말하는 이는 공을 키울 수 없다. 공은 말 없이 쌓을 때 복이 그 위에 내려앉는다. 그 말에 감동한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다져나갔다. 그는 또 말했다. 공이 크면 클수록 그늘도 깊다. 사람들은 공을 칭송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멀리서 견제한다. 그가 벼슬에서 밀려나게 된 것도 어쩌면 그가 세운 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했다. 공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이란 원래 여럿이 함께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일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과 발과 시간이 있다. 그 모든 공을 혼자 품는 순간 무거움은 나를 짓누르고 칭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정약용은 자신이 세운 것보다 그 일을 함께한 이들을 기억했다. 글을 쓰면서도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을 적었고 제도 하나를 설계하면서도 아이디어를 함께 나눈 후배들의 이름을 넣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공을 나누면 사람은 모이고 공을 혼자 품으면 사람은 떠난다는 것을. 복은 사람 사이에 머무는 기운이다. 공을 자랑하면 사람이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지면 복은 머물 자리를 잃는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가 유배되었을 때 한때는 함께 웃고 술을 나누던 사람들이 서서히 연락을 끊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계하게 된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공을 쌓았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손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글을 썼고 마음으로는 백성을 위한 제도를 생각했다. 공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그의 공은 더 단단해졌고 그 위에 복이 머물렀다. 정약용의 삶은 공을 세우는 일보다 공을 다루는 일에서 더 큰 배움을 주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 그 순간부터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복은 그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공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그저 머물게 하면 복이 된다. 그의 말처럼 공은 말하지 않을 때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게 뿌리내린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은 내려앉는다. 정약용은 삶의 어느 순간부터 복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는 복을 행운이라 부르지 않았다. 우연히 얻어지는 기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처럼 보이는 것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생각한 복은 마치 물처럼 흘러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조용히 담겨 머무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자주 말했다. 복은 스스로 온다기보다 머물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겸손이라는 바닥 위에 놓여 있다. 복은 교만한 자를 피해가고 겸손한 자를 향해 다가선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넘어 남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공을 나누며 감사를 먼저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글 속에서 수많은 이들을 칭찬했지만 스스로를 지켜세운 문장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룬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세상에 의미가 있다면 그건 하늘과 백성과 이웃이 함께한 것이지 결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그의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가 유배지에 있을 때조차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강진의 외진 마을에서
스승의 문을 두드린 이들은 정약용의 글만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 그의 품성,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자꾸만 복을 구하려 한다. 하지만 복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자연스레 머무른다. 그 그릇이란 곧 겸손이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말하며 타인을 아래로 보았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이 잠시 맡긴 것이라 여기며 함께 나누려 했다. 그 차이는 말 한마디에서도 눈빛에서도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도 늘 뒷자리에 앉으려 했고 회의 중에도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쪽을 택했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그의 의견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다. 복은 그렇게 모이고 쌓였다. 정약용은 복이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끌어온 것이다. 그의 겸손은 가식이 아니었다. 체면을 위한 말도 아니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에게 겸손하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제자가 그에게 스승님은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남기셨으니 후대에 반드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그 이름은 내가 남기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다. 그 일을 복이라 부른다면 나는 그저 그릇일 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고 한다. 겸손은 사람을 조용히 감동시키는 힘이었다. 정약용은 복을 바라고 살지 않았다. 복을 말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곧 겸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 잘 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고맙다였다. 그 고마움은 하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향한 경계였다. 복은 겸손한 자의 그릇에 담긴다. 그 말은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정약용의 전 생애가 증명해준 진리였다. 노년에 들어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은 복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그 말을 흘려보냈다. 복은 아직 모르겠소. 복은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따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니 그는 복조차도 자신이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 조심스러움, 그 절제, 그 속에서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무게가 드러났다. 겸손은 그저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복을 담는 그릇이었다. 겸손을 말로 하는 이는 많았다. 겸손해야 한다. 고개를 숙여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말은 입에 익숙하면 할수록 행동과 거리가 멀어지기 쉽다. 정약용은 그 점을 일찍이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겸손은 말로 입는 옷이 아니라 몸으로 입는 옷이다. 조용한 행동 속에 진짜 겸손이 숨어 있다. 그 말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조용한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 번은 어느 고을의 백성이 물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고을은 예산이 부족했고 사람들도 지쳐 있었다. 정약용은 조정에 정식 보고서를 올리기보다 먼저 그 고을을 찾아갔다. 관청에 묻지도 않고 일꾼들을 설득했고 주민들과 땀을 나누며 직접 수로를 설계하고 바위와 돌을 옮겼다. 그는 그 일을 그저 지나가던 사람의 일손이라 표현했지만 나중에 기록을 살펴본 사람들은 그 수로가 고을의 생명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공적도 자기 이름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일을 마쳤다. 그게 정약용이 말하는 겸손한 행동이었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 자세, 손끝, 그리고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는 또 말했다. 말은 포장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포장을 뚫고 나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국은 몸이 말해준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신이 쓴 글보다 자신이 한 행동이 더 오래 남을 것이라 믿었다. 제자들에게도 글을 잘 쓰는 것보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다. 글로 예를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본보기를 삼으라 했다. 한 번은 젊은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겸손은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겸손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것이다. 입으로가 아니라 손과 발로 익히는 것이다. 그게 몸이 되는 날, 겸손이 되는 것이다. 그의 이런 철학은 그를 더욱 묵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권세가 있어도 조용히 한 발 물러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다른 이들의 노고를 언급했다. 그는 늘 자신의 그림자를 줄이려 했다. 빛이 비추면 다른 이에게 먼저 가도록 자리를 바꾸었다. 그런 그의 삶은 곁에서 본 이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겸손을 말로 떠드는 이보다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깊이 남는 법이었다. 유배지 강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외롭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았다. 오히려 책을 썼고 백성을 만났고 제자들을 길렀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시끄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일기를 쓰듯 하루를 조용히 살아갔고 그 하루하루가 역사가 되었다. 그의 겸손한 행동이 후세에까지 남게 된 이유는 그 조용함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걸 그는 보여주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일이다. 정약용은 그 일을 몸소 실천했다. 회의석상에서 그는 다른 이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관찰사로 있을 때도 하인에게 손을 뻗어 물 한 잔을 직접 따라 마셨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신뢰했고 그를 따랐다. 그는 말했다. 작은 행동이 큰 사람을 만든다. 큰 목소리는 사람을 모으지만 작은 행동은 사람을 남긴다. 정약용은 사람을 남긴 이였다. 제자들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그의 정신을 따르는 후학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약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 정약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더 깊이 기억했다. 말은 바람과 같지만 행동은 땅과 같다. 바람은 지나가고 잊히지만 땅은 밟히고 다져지며 그 위에 삶이 세워진다. 정약용의 겸손은 바람이 아니라 땅이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한 시대를 지탱하는 바탕이 되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한 행동 속에 있다. 말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도움이 되었는지조차 말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정약용은 한 시대의 인물이자 한 세기를 건너는 정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찬사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말과 글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남긴 책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철학 때문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사람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 제자들 중에는 벼슬에 오른 자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로 살아간 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스승 정약용을 말할 때 지식이나 학문보다 사람됨을 먼저 떠올렸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제자를 낮추지 않았다. 지위와 나이, 신분과 출신을 넘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 이웃 마을의 스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왜 늘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니까? 고독이 때로는 더 큰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내가 떠올라선 안 되고 그들 마음에 내가 남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남기보다 마음이 남기를 바랐다. 칭송보다 기억을 원했다. 책보다 온기를 남기고 싶어 했다. 정약용은 자신이 과거 어떤 공을 세웠는지 제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공로를 안다 해도 그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이유가 자랑 때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자랑은 칭찬을 부르지만 결국엔 고립을 만든다. 겸손은 말을 줄이고 사람을 남긴다. 사람을 남기는 삶이란 결코 화려하지 않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묵묵하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 친구가 병들었을 때 밤새 머물며 죽을 자리를 지켰고 하인이 실수했을 때 말 한마디 없이 안부를 물었다. 백성이 찾아와 허기를 호소하면 자신이 먹을 밥그릇을 먼저 내주었다. 그런 행동들이 그를 빛나게 했다. 정약용은 평생 공과 이름을 쌓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았다.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가 걸었던 마을길, 그가 앉았던 나무 아래, 그가 글을 쓰던 방 한켠마다 누군가의 마음속엔 그의 조용한 말과 태도가 남았다. 그게 정약용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말한다.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 재산인가? 이름인가? 글인가? 지위인가? 정약용은 그 물음 앞에 조용히 답했다. 나는 사람을 남기려 한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다른 이의 삶에 조용히 퍼져나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복을 말하지 않았고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이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얻었고 그 사람들은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도 겸손한 사람은 남는다. 소리 없는 사람이 더 깊이 박힌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보다 태도가, 지식보다 인품이 훨씬 더 무게를 지녔던 사람이었다. 그는 겸손했고 그래서 사람을 남겼다. 그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 이름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자랑은 순간의 박수를 부르지만 겸손은 평생의 사람을 남긴다. 그 진실을 정약용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끝까지 조용한 사람이었다. 벼슬에 올랐을 때도, 유배지에 있었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할 때도, 혼자 붓을 들고 책을 쓸 때도 그는 한결같았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높이를 내세우지 않았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가 세운 제도는 지금까지도 조선 후기 최고의 실용행정이라 불리지만 그는 끝까지 스스로를 유배당한 한 사람이라 말할 뿐이었다. 그가 남긴 글은 수백 권에 이르고 그 글들은 지금도 인용되고 읽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다산이라는 작은 호 하나로 살다 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남긴 흔적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알아주는 것보다 그 뜻이 쓰이기를 바랐다. 그 조용한 마음, 그 낮은 말투, 그 절제된 태도 속에서 진짜 지혜와 복이 피어났다. 그는 말했다.
복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때로 성공을 외치고 성과를 드러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럴수록 더 조용하라고 말한다. 복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 간다. 사람은 자랑하는 이 곁에 오래 있지 않고 겸손한 이 곁에 머문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자랑 없이도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그 단단함 속에 사람이 머무르고 복이 스며든다. 정약용은 사람을 남기고 마음을 남기고 태도를 남겼다. 그것이 그가 살아낸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철학이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름인가? 재산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조용한 기억인가? 정약용은 그 기억을 선택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남기를 바랐다. 그는 그렇게 떠났고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한다. 소리 없이 살았지만 더 깊게 새겨진 이름, 다산 정약용. 그의 겸손은 삶의 기술이었고 사람을 잇는 달이었고 복을 불러오는 침묵이었다. 이제 우리도 그 침묵의 깊이를 배워야 할 때다. 소리 없는 따뜻함으로 사람을 품고 공을 말하지 않고 복을 스미게 하라. 정약용이 걸었던 그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고요히 열려 있다.